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지난주 후반에 상당한 화제가 됐었죠. 네.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중립성 면에서 MB때가 쿨했다라고 말한 발언을 경제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요 이야기를 하루 만에 끝내고 싶었는데 예, 정리를 하다 보니 너무 길어져서 괜찮으시다면 오늘 내일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문제가 된 원래 발언은 이철희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에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이냐라고 물었고요. 윤석열 총장이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 특수부장 3년간 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 이런 거 수사할 때도 청와대에서 별 관여가 없었던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다 아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논란이 되니까 검찰총장 쪽에서 해명이 나왔죠. 네.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잘 보장됐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이명박 정부부터 지금 정부까지 순차적으로 경험 및 소회를 답변하려 했다. 네. 특히 현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해당 의원이 답변을 끊어서 중단됐다가 해명입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발언의 한 대목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비난하려고 오늘 주제를 고른 게 아닙니다. 네. 또 윤 총장의 해명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철희 의원이 질문을 끊은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새 정부 중에 이명박 정부가 제일 공정했다고는 말하지 않았지만요. 그때를 쿨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동경제학 차원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네. 정점과 종점의 법칙으로 불리기도 하는 행동경제학 이론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사람의 행복이나 만족을 수치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 수치로 표나 그래프를 만들어야 계산이 되기 때문이죠. 네. 예를 들면 제가 짜장면을 먹으면 만족도가 10, 짬뽕을 먹으면 만족도가 8 이런 수치를 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죠. 청취자 여러분 짜장면 드실 때 내 만족도는 10이야, 짬뽕은 8이야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네. 사실 매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도 경제학자들은 이 숫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프랜시스 에치워스라는 영국 경제학자는 쾌락 측정기를 만들자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네. 온도계로 사람 체온 재는 것처럼 사람의 행복이나 만족도도 기계로 측정해보자라는 주장이죠. 사실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의 시도인 겁니다. 근데 완벽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측정을 한다면 고통이 행복보다 조금 더 쉽게 측정이 되기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육체적 고통 같은 경우는 야구방망이로 맞을 때가 더 아파, 인두로 짖을 때가 더 아파. 여기 대답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더 아파. 10% 더 아파, 20% 더 아파.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수치화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도는 매우 떨어지는 거죠. 네. 고통을 숫자로 측정을 처음 해본 사람이 행동경제학자로는 최초로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소개해드리는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경제학자입니다. 네. 카너먼은 대장 내시경을 받을 때 환자들이 느끼는 고통을 숫자로 측정을 했습니다. 요즘은 수면 내시경이 발달해 있지만 이 실험을 했을 때가 1990년대였는데 이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취도 없이 그냥 바로 쑤셔 넣는 겁니다. 대장 내시경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너무 아파요. 네. 이때 환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고통을 10으로 표현을 하고요. 하나도 안 아프다 고통을 0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환자가 겪는 고통을 0에서 10 사이 60초마다 말하라고 하고 이걸 기록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물론 그 수치가 정확할 수는 없지만 얼추 고통의 강약은 추정할 수가 있죠. 총 154명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했는데요. 예. 검사가 제일 빨리 끝난 경우가 4분 만에 끝났습니다. 대장 내시경이요. 제일 오래간 환자는 무려 69분 동안 내시경을 받죠. 이건 진짜 죽는 겁니다. 이 정도면요. 예. 그리고 내시경이 끝난 다음에 아까는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60초마다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시경이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당신 조금 전에 받았던 그 내시경의 고통을 종합적으로 10점 만점으로 표현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환자들이 그때그때 겪었던 고통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보면 누가 더 오래, 누가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았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놀라운 건
종합해서 말을 해보라고 했더니 내시경 도중에 자기들 입으로 이야기했던 고통 수치와 내시경이 끝나고 이야기하는 고통 수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시경 도중에는 매우 자주 아팠다고 말했던 사람인데 정작 끝나고 물어보면 별로 안 아팠어요. 견딜만 했는데요.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정작 내시경 도중에는 아팠다고 말한 게 서너 번밖에 안 되는데 끝나고 나서 물어보니까 와 진짜 최악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카너먼은 이걸 경험과 기억의 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험은 매우 고통스러웠는데 기억은 그걸 별로 안 고통스러웠다고 기억을 하거나 실제로 겪었을 때는 별로 안 고통스러웠는데 기억은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남는 게 있다는 거죠. 네. 왜 그러냐? 카너먼이 끈질기게 이 두 통계를 추적한 결과입니다. 상관관계를 찾아내요. 네. 첫째, 고통을 얼마나 오래 겪었느냐, 즉 고통의 지속 시간은 그 사람의 기억에 거의 영향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시경을 60분 받았으면 실제로도 매우 고통스러웠던 거고요. 네. 6분 받았으면 훨씬 편했을 거죠. 그런데 나중에 기억을 되살릴 때는 60분을 받건 6분 받건 거의 기억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지속 시간은 기억에 영향이 매우 미미합니다. 네. 둘째,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네. 기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고통의 총량이 아닙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기억에 제일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한 8쯤의 고통으로 100번쯤 아팠던 사람보다 딱 한 번, 10의 극한의 고통을 겪은 사람의 기억을 훨씬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카너먼은 이걸 정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 고통의 경험 중에 가장 정점에 있었던 것, 제일 강했던 것이 기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내시경이 끝나는 순간, 그러니까 맨 마지막 순간의 경험이 가장 또렷하게 기억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시경 내내 계속 7, 8, 7, 8 이 정도로 아팠는데 네. 마지막에 하나도 안 아프고 끝나잖아요. 이 사람은 내시경 할만하던데 별거 아니던데 이렇게 기억을 해버린다는 네. 겁니다. 반면에 내시경 내내 1, 2 거의 안 아팠던 사람도 끝나기 직전에 고통이 8이나 9쯤으로 확 올라가면 아프게 끝나면요. 나중에 기억을 할 때 와 이거 진짜 못할 짓이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카너먼은 이걸 종점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최종 지점의 결과물이 기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연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했던 경험과 현실에서 그걸 떠올리는 기억 사이에 매우 큰 괴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이란 내 경험을 그대로 떠올린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기억은 경험을 상당히 비틀고 왜곡해요. 그러면 기억이 어떻게 가장 크게 비틀리고 왜곡되느냐? 행복도 마찬가지고 불행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실제로 경험한 평균이 기억에 남는 게 아니고요. 가장 강력했던 경험, 정점이죠. 그리고 마무리되는 시점의 경험, 종점입니다. 이 두 개가 기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휴가를 5박 6일 작년에 갔는데 실제로는 5박 6일 동안 더럽게 재미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휴가 딱 한순간이 너무 아름다웠던 겁니다. 혹은 휴가에서 돌아오는 맨 마지막 순간이 너무 아름다웠던 겁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휴가를 굉장히 멋졌다고 기억을 합니다. 5일 내내 지루했는데도요. 네. 정점과 중점 때문에 기억이 비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맨 끝순간이 제일 행복하면 돼요. 정점과 중점이 일치하면 됩니다. 네. 이 두 개가 겹쳐서 최고조가 되죠. 카너먼은 인간의 생각 시스템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네. 1번 시스템 1이라고 부릅니다. 대충 생각하기라고 하죠. 네. 2번은 시스템 2. 이건 깊이 숙고하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을 할 때 늘 똑같은 방식으로 뇌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대충 생각하기, 시스템 1을 이용하고 어떨 때는 깊이 숙고하기, 시스템 2를 이용하는 겁니다. 뇌의 작동 방법이 아예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8 이런 거 물어보면 시스템 1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네. 5 곱하기 8 깊이 생각 안 하잖아요. 예. 그냥 40 하고 기억한 대로 구구단 외운 채 답을 하죠. 예. 반면에 346 더하기 719 이거는 시스템 2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깊이 계산을 한 이후에 답을 말합니다. 예. 그런데 카너만이 보기에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 대부분이 시스템 2,
깊이 숙고하기보다 시스템 1 대충 생각하기를 훨씬 편하게 생각하고 자주 쓴다는 겁니다. 네. 인간이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과 기억의 차이도 그런 거죠. 깊이 숙고하기 시스템을 가동하면 기억을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자, 내가 그때 몇 분 동안이나 고통스러웠더라. 몇 차례나 아팠더라. 이걸 다 따져봐야 되는데 사람의 뇌는 그러기가 귀찮은 겁니다. 그냥 시스템 1 대충 생각하기를 선택하죠. 그러다 보니 제일 아팠던 한순간 그리고 맨 마지막 순간 이 두 개로 내 기억을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카너먼은 인간이 시스템 1에 의존하면 숱한 오류를 저지르고 기억도 경험을 왜곡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훈련해서 시스템 2 깊이 숙고하기로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MB는 검찰 중립성 면에서 쿨했다. 당시를 긍정적으로 기억을 했습니다. 이건 진실이 아니에요. 실제도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의 기억이죠. 그럼 왜 이런 기억이 남을까가 궁금해집니다. 예. 근데 이건 윤석열 총장의 경력을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2009년 8월까지 지방을 전전하던 검사였습니다. 경력이 그래요. 계속 지방만 돌아다닙니다. 예. 그런데 2010년에 마침내 대검찰청 중수 2 과장이 됩니다. 네. 중심부로 온 거죠. 그리고 2011년에 대검찰청 중수 1 과장이 되고요. 2012년에 마침내 검찰의 꽃이라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부장이 됩니다. 그리고 요때 MB 정권이 딱 끝나요. 즉 윤 총장의 뇌에는 5년 동안 MB 시대의 객관적인 진실이 그대로 기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뭐가 기억에 남느냐면 정점, 자기가 가장 행복했을 때와 종점, MB 치사가 끝나는 그 순간 요 두 개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사람은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윤 총장은 이 정점과 중점이 일치합니다. 2012년 MB가 마무리될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었거든요. 네. 아까 제가 휴가 맨 마지막에 너무 멋진 장면을 보는 것이 가장 행복한 휴가 기억을 남긴다고 했죠. 네. 윤석열 총장은 MB가 끝날 때 자기 인생의 최전성기 특수부장이 된 겁니다. 네. 이러면 MB 때 5년 기억이 다 좋게 남을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로 물을 먹은 건 2013년 박근혜 때고요. 이게 문제는 사람들이 다 저런 기억 왜곡을 겪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휴가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기억 왜곡을 겪어도 돼요. 하지만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총장이 온 국민이 듣는 답을 할 때는 그 답변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왜곡된 기억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카너먼이 말하는 시스템 2, 깊이 숙고하기를 통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자료와 기록을 바탕으로 자기의 왜곡된 기억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고 바로 잡은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진실이 기록돼야 되니까요. 그런데 윤 총장은 MB 때가 좋았어. 이렇게 대충 생각하기로 답을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건 심각한 기억 왜곡입니다. 물론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장 좋았을 때와 맨 마지막만 기억하니까요. 그런데 윤 총장은 MB 마지막 종점 때 정점을 찍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개인의 기억 왜곡이고요. 역사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반발이 거세지죠. MBC 한학수 PD가 윤석열 총장이 쿨하다고 하던 시기가 PD 수첩은 죽음과도 같은 시기였다라고 말을 하죠. 그 광우병 PD 수첩 잡겠다고 MB가 검찰 수사진까지 교체하면서 압박을 했고 내 발로 출두하겠다는 언론인들을 가족 앞에서 다 잡아가뒀지 않습니까? 이건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정현주 전 KBS 사장도 비슷한 글을 올렸습니다. MB 때가 쿨했다니 말이 되냐? 무소불위 권력으로 가해자가 된 사람에서야 권력이 쿨했겠지. 당한 사람 입장에서 서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개개인의 기억은 다 조금씩 왜곡이 되는데 객관적인 진실을 이야기하려면 여러 사람들의 기억을 합치고 종합을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학수 PD 입장에서는 MB 때 검찰이 팀원들을 가족 앞에서 구속했던 그 강렬한 기억이 제일 정점이지 않았겠습니까? 네. 너무나 안 좋았을 거라고요. MB 때 검찰 기억은요. 예. 노무현 대통령을 잃은 정현주 사장은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정점의 기억이겠죠.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총장은
MB 마지막 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으니까 그 기억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검찰총장은 국민 앞에서 그 시기에 검찰을 평가를 할 때, 청와대를 평가를 할 때는 자기 왜곡된 기억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야 됩니다.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가 그때 행복했다고 청와대가 쿨했다고 말해버리면 이 나라 역사 기록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역사를 너무 가볍게 여긴 거죠. 그리고 국민 앞에서 깊이 숙고하기 시스템을 가동하는 생각 습관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던 겁니다. 네. 오늘은 이야기가 길어져서 일단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만 네. 부디 공직자들이 말의 무게, 생각의 무게를 좀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내일 다른 관점에서 한 번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